안녕하세요. 김동희입니다. 2022년도 지방직 9급 재배약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직 재배약 문제 같은 경우는 두 문제가 좀 낯선 내용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한 문제가 좀 지역적인 부분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문제들은 좀 비교적 좀 평이한 수준의 문제들, 굉장히 여러 번 본 그런 내용들이 출제가 되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낯선 문제 두 문제와 지역적인 부분에서 출제가 된 문제 한 문제 때문에 아마 실제 시험장에서는 난이도가 평소보다 더 높게 느껴졌다거나 하신 분들이 좀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원래 농업직 전공 과목 같은 경우는 기출 내용의 활용도가 상당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보는 내용, 낯선 내용 그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게 일반적인데 이번엔 낯선 내용이 두 문제씩이나 나왔다라는 거가 사실 농업직 전공 과목에서는 아주 굉장히 좀 특이적인 사항이에요. 그래서 아마 실제 시험장에서 좀 당황을 하신 분들도 이제 있으셨겠지만, 아무래도 좀 그래도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시고 좀 확실한 환경 파트라든지 이런 것들 확실하게 이해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낯선 내용이 있었어도 그동안 공부하신 거랑 관련을 시켜서 아마 답을 찾으신 분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문제씩이나 낯선 문제가 나온 거, 이게 아주 예외적인 그런 부분인데요. 이걸 보고서 제가 뭘 느꼈냐면, 공부의 양을 늘리기보다는 이론을 더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내년에 새로 농업직 시험을 보실 계획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시험을 보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용의 이해를 좀 더 신경 써서 공부를 해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워낙에 기출 내용 활용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냥 단순 암기, 이해 같은 거 필요 없고 그냥 단순 암기만 해가지고 무조건 시험장에 들어가서 고득점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출제자들도 다 알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일부러 좀 이해한 거랑 관련시켜서 풀 수 있도록 문제가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재배학 같은 경우 커다랗게 이제 구분을 해 본다면, 일단 재배 개설과 그리고 유전, 환경, 기술, 이렇게 커다랗게 네 가지 부분으로 구분을 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재배 개설 부분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전 파트에서는요, 네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유전 부분에서는 네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환경 파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6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배 기술과 관련한 부분이 이번에 9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재배 기술과 관련한 게 이렇게 9문제씩이나 출제가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전에도 좀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점점 더 재배 기술과 관련한 부분의 출제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재배 기술과 관련한 부분들이 사실 내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은데 좀 지역적인 부분들, 단순 암기를 할 것들이 많은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단순 암기할 게 되게 양이 많고 지역적인 걸 많이 낼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데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면 내용이 어렵지 않아도 거기서 틀리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공무원 시험은 아무래도 한 명이라도 더 걸러내기 위한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한 문제라도 좀 더 틀리게 문제를 내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재배 기술 파트의 출제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부분, 제가 쓴 교재 기준으로는 재배학 이론서에서 2권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 내용을 확실하게 더 열심히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두 문제 낯선 내용 출제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사실 이 재배 기술 부분으로 좀 연결을 시켜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해설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이거 역시 재배 기술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생육 기계화 재배의 전제 조건이 아닌 것을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정답은 4번입니다. 생육 기계화 재배라고 하는 것은요, 기계도 이용하고 기구도 이용함으로써 내 노력은 덜 들이고 효과는 많이 얻도록 하겠다. 그게 생육 기계화 재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육 기계화 재배라고 하는 거 할 때요, 제초제 이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용합니다.
이용합니다. 기구 이용하고 도구 같은 거 쓸 수 있는 거 있으면 써서 내 노력은 줄이고 효과는 많이 얻도록 하겠다. 그게 생육기계와 재배인 거예요. 그래서 제초제 이용하기 때문에 1번의 정답은 이제 4번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외에 여기 나와 있는 경지 정리를 하고 집단 재배하고 잉여 노력의 수익화를 도모하는 것 외에도 두 가지가 전제 조건이 더 있습니다.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 공동 재배와 공동 재배, 그리고 적응 재배 체계 확립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더 있고요. 이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기술 파트이고요.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거 딱 보니까 가축용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사료용 옥수수와 콩과 식물을 함께 섞어서 심는 재배 기술이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 이거 뭐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요. 혼파 얘기하는 것입니다. 혼파. 혼파에 대한 내용이죠. 혼파라고 하는 것이 벼과와 콩과를 같이 섞어서 뿌리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혼파의 정의로 우리 교재에서 언급이 되고 있죠. 이거 역시 재배 기술 파트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혼파의 이점이라거나 단점 이러한 것들 굉장히 여러 번 문제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다룬 적이 있었었는데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렵지 않게 아마 답을 찾으셨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먼저 혼파의 이점으로는요. 가축 영양상 이점이 있습니다. 가축 영양상 유리하다. 이게 혼파의 이점의 제일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아무래도 벼과 목초와 콩과 목초가 섞이면 단백질이라거나 아니면 뭐 탄수화물 이러한 것들을 이제 골고루 이제 섭취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축 영양상 유리하다라는 거 혼파 이점은 첫 번째로 나와 있고요. 거기에다가 또 비료 성분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토양에 존재하는 양분, 비료 성분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아무래도 작물에 따라서 흡수하는 성분의 양이라거나 질, 그리고 토양의 흡수층 같은 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혼파를 함으로써 토양에 있는 비료 성분을 더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콩과 목초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질소고정 미생물과 공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콩과 목초가 고정을 한 질소가 벼과 목초에도 이용이 되기 때문에 질소질 비료가 절약이 되는 좋은 장점까지도 같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옳지 않은 거 정답은 여기 이제 4번이에요. 제초제를 이용한 잡초 방제가 쉽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우리 혼파의 이점에 어떤 게 있냐면 잡초가 경감된다라고 하는 이점이 있거든요. 혼파의 이점에 잡초가 경감된다라는 것이 이점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초제를 이용을 해서 잡초 방제가 쉽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무래도 이제 오처드그래스 같은 주형의 목초밭에 그런 곳은 아무래도 좀 잡초가 침입을 하기 쉬운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에 콩과인 클로버가 혼파가 되면 공간을 메꿔주게 되겠고, 그러면 잡초 발생 자체가 적어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잡초가 경감된다. 이거는 잡초 방제, 제초제 이용해서 하는 게 쉽다가 아니라 잡초 발생 자체가 적어진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이제 4번이 됩니다. 그리고 혼파의 이점으로는 이 외에도 재해에 대한 안정성이 증대가 되고 또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산초량의 평준화와 건초 제조상 이점을 얻을 수 있다는 거. 그러한 것들까지도 이제 이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이 3번 문제 역시 재배 기술 파트의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일단 이 멀칭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토양을 피복하는 것이죠. 그게 멀칭입니다. 그런데 토양을 피복을 할 때에는 뭐 집 같은 것을 이용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건초, 뭐 비닐 이런 다양한 재료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토양을 피복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피복이라고 하는 건 덮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토양을 피복을 하면 어떤 효과를 얻을 수가 있냐면 주로 토양 수분 증발이 억제가 되는 효과를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양 수분 증발을 억제하는 효과를 얻게 되는 거. 이게 멀칭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멀칭의 이용성 또는 멀칭의 효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면은요, 한해 경감이라고 하는 내용이 써 있는 것을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기서 한해라고 하는 거는 이거 가뭄의 해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토양의 피복을 하면 이렇게 멀칭이라는 거를 이제 실시를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토양 수분 증발이 억제가 되니까 가뭄의 피해가 줄어들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토양 수분이 많이 안 날아가니까 식물이 토양 수분을 더 잘 이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멀칭을 함으로써 작물들이 토양 수분을 더 잘 이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수분 이용 효율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4번 보시면요. 재료는 비닐 멀칭을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이제 써 있습니다. 사실 뭐 지피라거나 건초 막 이런 것들도 이용을 하려면 할 수는 있지만 폴리에틸렌이라거나 비닐 같은 것들 있죠. 그런 플라스틱 필름을 주로 멀칭의 재료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플라스틱 필름을 이용해서 피복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비닐 멀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재료는 이제 비닐 많이 사용한다. 비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육 일수를 단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비닐 멀칭을 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보온의 효과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온의 효과를 얻게 된다면 보통 재배하고 비교했을 때 좀 더 조식을 할 수가 있고 또 보온의 효과를 얻기 때문에 생육이 촉진이 되어서 촉성 재배까지도 할 수가 있다고요. 촉성 재배 생육기수 단축하는 거하고 또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잡초 발생도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잡초 종자들도 햇빛 좋아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멀칭을 했다. 한마디로 이제 토양을 피복했다. 그러면 잡초들이 햇빛을 잘 못 받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잡초의 발화 자체가 억제가 되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잡초가 발화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햇빛을 잘 못 받게 되었으니까 잡초의 생장 자체도 또 억제가 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잡초 발생 억제하는 이런 좋은 효과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동해가 줄어드는 효과와 토양 보호 효과, 과실의 품질 향상 효과 이러한 것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번 문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4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초와 제초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거 역시 재배 기술 파트의 내용이 됩니다. 4번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사실 이거 1번 보기 같은 경우는요, 좀 지엽적인 부분의 내용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번 보기를 제외하고 2번, 3번, 4번 보기는 사실 굉장히 좀 낯익은 내용이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혹시라도 1번 내용이 낯설다라고 했어도 어차피 2번, 3번, 4번이 확실히 틀리다라는 걸 아니까 그러면 답이 1번인가? 이렇게 답을 찾으셨어도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일단 대부분의 경치 잡초들은 호광성이죠. 호광성이에요. 잡초도 햇빛 좋아한다고요. 그리고 이사디는 비선택성 제초제가 아니고요. 선택성 제초제예요. 선택성 제초제. 그래서 선택성 제초제라고 하는 것은 작물에는 피해를 주지 않고 잡초에만 피해를 주는 제초제. 그런 것이 선택성 제초제죠. 그런데 이제 이사디는 선택성 제초제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특징적인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사디는 최근에 개발된 거 아니고요. 굉장히
아주 옛날부터 이용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틀렸고 최근에 개발됐다. 이 부분도 틀렸죠. 아주 옛날부터 많이 이용하던 거란 말이죠. 거기에다가 가래와 올미는 1년생 논잡초 아니고요. 얘네는 다년생입니다. 다년생. 예, 그래서 가래와 올미는 다년생 논잡초이면서도 광역잡초에 속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경지잡초는 호강성, 햇빛 좋아하고 이사디는 선택성이고 옛날부터 우리가 이제 많이 이용을 했었던 것이고 거기에다가 가래올미는 다년생 논잡초. 정답은 1번입니다. 예, 보시면 클로버는 목야지에서는 목초이나 잔디밭에서는 잡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잡초라고 하는 것은요 작물들 사이에 자연적으로 발생을 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작물의 수량과 품질을 저하시키는 식물,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잡초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식물이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잡초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잡초가 아닌 경우가 되기도 하고 합니다. 그 구체적인 예시가 클로버는 이렇게 목야지에서는 목초인데 잔디밭에서는 잡초가 되고요. 또 이 외에도 또 논에 나는 북새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예, 그게 논벌이를 재배할 경우에는 유해한 잡초이지만 벼에는 좋은 녹비로도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작물이라고 해서 얘가 무조건 얘는 어디서든지 무조건 잡초야 막 이렇게 들어가는 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잡초인 경우도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 굉장히 좀 특징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고요. 이제 5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양 입단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이거는 이제 환경 파트 내용이죠. 그리고 사실 이거는 거저주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옳지 않은 거 정답이 2번이 됩니다. 나트륨 이온은 점토 입자의 응집 현상을 유발한다. 이거 완전 틀린 얘기가 되죠. 우리 환경 파트와 관련해서 이제 토양 이런 부분 얘기할 때 어떤 경우에 입단이 파괴가 되는지 이러한 것들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으로 다뤘었고 옛날에도 많이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나트륨 이온은 어떤 특성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나트륨 이온이라고 하는 거는 점토의 결합을 분산시킨다고요. 점토 입자 응집 현상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 점토 결합을 분산시킨다. 점토의 결합을 분산시킨다. 이게 나트륨이 가지는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 이온은 입단을 파괴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나트륨 이온이 들어있는 비료를 장기간 이용을 하는 것은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응집 현상 유발이 아니라 오히려 분산시키고 입단을 파괴한다. 그러면 이제 입단 파괴하는 원인 나트륨 이온 말고 다른 것도 함께 좀 몇 개만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운 같은 경우도 사실 보통 때는 굉장히 좋은 걸로 많이 이용이 되지만 입단 파괴와 관련해서는 이게 좀 특이적인 사항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경운을 실시를 하면 토양 통기성이 좋아져가지고 웬만하면 좋은 쪽으로 많이 들어가지만 경운은 우리가 막 흙을 부셔가지고 막 위아래 섞어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입단을 결합을 시키고 있는 부식이 분해가 되어서 경운을 실시를 하면은 입단이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입단 팽창 수축이 계속 여러 번 지속된다거나 반복되는 거, 그런 것도 이제 파괴의 원인이고 비와 바람도 입단 파괴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 것들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5번 정답은 이제 2번.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뭐 다른 보기들도 뭐 크게 문제 없는 그런 보기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6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물의 신품종이 보호품종으로 보호받기 위해서 갖춰야 할 요건이 아닌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3번 안전성입니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좀 쪼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여기 이게 왜 틀렸냐. 보통 외울 때 우리가 앞글자를 따서 외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앞글자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보시고서 이거 답이 없는 거 아니야? 이거 문제 오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안전성이 아니라 안정성이잖아요. 그죠? 안전성이 아니라 안정성이에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출제자가 어차피 뭐 다들 앞글자 따서 외우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좀 일부러 좀 이렇게 좀 쪼잔하게 내서 이런 거 가지고 좀 틀려봐라 이렇게 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앞글자만 따서 보고 그냥 두 번째 글자 제대로 안 보신 분들은 좀 헷갈리셨을 수가
있으셨겠죠? 실제 시험장에서.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이에요. 안전성이 아니라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안정성 외에도 이제 신규성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그래서 신품종이 보호품종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그리고 신규성, 고유한 품종 명칭 이렇게 5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막 보고서 틀린 분은 되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깝고 좀 약간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유전 부분. 유전 부분 처음 시작할 때 이제 품종과 관련한 내용이 먼저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6번 정답은 이제 3번이고요.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역시 유전 부분의 내용입니다. 옳지 않은 거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정답은 3번이 됩니다. 3번. 보급종은 기본 식물 종자를 곧바로 증식한 것이다. 이게 완전 틀린 내용이 됩니다. 일단 이 보급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농가에 보급할 종자이기는 해요. 보급종은 농가에 보급할 종자이기는 한데 보급종은 원종을 증식한 것입니다. 그죠? 보급종은 원종을 증식한 것이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됩니다. 우리나라 종자 증식 체계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그죠? 우리나라 종자 증식 체계는 우리나라 종자 증식 체계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이거는 먼저 기본 식물에서 원원종으로 그리고 원원종에서 원종으로 그리고 원종에서 보급종으로 이렇게 가는 순서 이게 우리나라 종자 증식 체계다. 이것만 딱 생각하고 있으면 그러면 보급종은 원종을 증식을 한 거가 보급종이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7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8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의 특색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이거는 이제 재배 개설과 관련한 부분이 됩니다. 재배 개설과 관련한 부분이고 8번의 정답은 2번이네요. 그죠? 8번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농업의 특징 또는 특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재 파트 1 재배 개설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어떤 사항들이 나와 있냐면 토양 비옥도가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경영 규모가 영세하다라는 사항 이것도 나와 있죠. 그리고 또 식량 자급률이 낮고 양곡 도입량이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양곡 도입량이 많다고요. 수입을 많이 한다고요.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작부 체계와 초지 농업이 발달하지 못했다라는 게 특징이죠. 작부 체계와 초지 농업이 잘 발달하지 못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작부 체계가 굉장히 잘 발달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완전 틀린 사항인 거죠. 작부 체계가 발달하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외에 우리나라 작물 재배의 특징을 좀 더 추가적인 거 한번 더 얘기를 해본다면 기상재해가 좀 큰 특징도 가지고 있고요. 농산물의 국제 경쟁력도 좀 약한 편이죠. 거기에다가 쌀 위주의 집약 농업이 실시가 된다라는 거 그런 것도 좀 특징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9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보너스 문제라고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이거 환경 파트 내용이죠. 환경 파트와 관련해가지고 특히 2번 보기와 관련한 이런 사항들은 워낙 많이 보신 그런 부분이잖아요. 9번의 정답 2번이잖아요. 그죠? 옳지 않은 거. 2번. 압력 포텐셜과 삼투 포텐셜이 같으면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다? 아니죠. 압력 포텐셜과 삼투 포텐셜이 같으면 이때는 세포의 수분 포텐셜이 0이 되죠.
그죠? 세포의 수분 포텐셜이 0이다. 세포의 수분 포텐셜이 0이 되는 조건이고, 이때는 팽만 상태가 되는 것이죠.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팽만 상태가 됩니다. 이거는 뭐 기출지문으로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굉장히 뭐 셀 수 없이 많이 출제가 된 거라서 이거는 아마 다 맞추셨을 거예요. 정답 2번이고요. 그러면 원형질 분리는 어떨 때 일어나냐면, 원형질 분리는 압력 포텐셜이 0이 될 때, 그때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는 것은 압력 포텐셜이 0이 되는 조건, 이게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는 조건이고, 이거는 수분 포텐셜과 삼투 포텐셜이 같을 때, 그죠? 수분 포텐셜과 삼투 포텐셜, 수분 포텐셜과 삼투 포텐셜이 같을 때, 이때 압력 포텐셜이 0이고 그때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답 2번. 요거는 무조건 맞추셨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10번으로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 작물의 광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 문제도 사실 보너스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이죠. 이것도 환경 파트의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옳지 않은 거. 정답이 3번이 되네요. 그죠? 군락 상태의 광포화점은 고리 상태의 광포화점보다 낮은 게 아니라 높죠. 높죠.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고립 상태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뭐 고립 상태라고 하는 거는 뭐 완전히 정말 식물체가 혼자 뚝 떨어져 살고 있다고 해서 고립 상태는 아니죠. 그냥 잎이 많이 겹쳐지고 이런 상태 아닌 조건, 잎이 겹쳐지지 않는 좀 식물체 자체가 좀 사이즈 작은 조건, 그런 상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 일단 그런 조건은 그냥 그림을 단순하게 한번 나타내 볼게요. 이런 조건이 이제 고립 상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조건이 있고, 그리고 이제 군락 상태가 있다라고 한번 보자고요. 군락 상태는 식물체가 굉장히 많이 자라가지고, 논밭 이런 곳에 살고 있는 식물체 굉장히 많이 자라가지고 막 잎들이 겹쳐지고 막 그런 조건, 잎들이 많이 겹쳐지고 그런 조건이, 잎들이 많이 겹쳐지고 이런 조건들이 군락 상태예요. 군락 상태, 고립 상태. 그러면 이런 고립 상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래에 있는 잎들까지 햇빛을 받기 위해서 엄청 센 빛이 내려오지 않아도 돼요. 엄청 센 빛이 내려오지 않아도 아래에 있는 잎들까지 햇빛 받을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군락 상태, 잎들이 겹쳐지고 이런 조건은 어때요? 이런 조건 같은 경우는요, 햇빛이 막 엄청나게 막 굉장히 아주 센 빛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이 햇빛은 잎을 한번 거쳐가면 10%만 밑으로 내려오죠. 잎을 한번 거쳐갈 때마다 10%씩 이렇게 내려온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거쳐져서 10% 내려와. 한 번 더 거쳐서 10% 내려와. 또 한 번 더 거쳐서 10% 내려와. 이런 식으로 점점 10%, 또 그거의 10% 이렇게 내려온 특성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맨 아래에 있는 잎들까지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 센 빛이 내려와야 맨 아래에 있는 잎들까지도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군락 상태에서 광포화점은 고립 상태의 광포화점보다 훨씬 높은 것이죠. 얘는 엄청 센 빛 내려오지 않아도 그냥 뭐 한 번 거치고 그냥 여기까지 내려오면 뭐 여기 밑에 있는 이 햇빛 받는 거 문제 없다고요. 그래서 얘는 뭐 엄청 그렇게 뭐 센 빛 필요하지 않은데 얘는 엄청 센 빛이 내려와야, 그래야 아래에 있는 애까지 광합성 할 수 있다. 아래에 깔려 있는 애까지. 그래서 군락 상태는 고립 상태보다 광포화점이 굉장히 높은 특성을 가지죠. 요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이거는 개인장기도 많이 출제된 거고, 이거는 아마 뭐 몇 번 기출됐냐 이런 거 세어볼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정말 뭐 셀 필요 자체가 없이 뭐 워낙 많이 나온 그런 사항이니까.
10번 정답 3번이죠. 예, 11번으로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유전 파트 내용인데요. 지금 이거는 유전 파트 내용이고 일단 옳은 거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정답은 3번이네요. 3번. 그죠? 이거 보종 유전자 같은 경우는 F2 표현형 분리비가 9대 7이다. 이거 맞는 얘기죠? 예. 이거는 아마 다 암기를 하고 계셨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지금 1번 그리고 4번 얘네들 같은 경우도 F2 표현형 분리비만 암기하고 있으면은 답을 또 찾을 수가 있어요. 1번, 3번, 4번 이내 분리비만 암기하고 있으면. 그런데 물론 2번 내용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일단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예, 억제 유전자 같은 경우 F2 표현형 분리비가 12대 3대 1이다? 그거 아니죠? 예, 억제 유전자 같은 경우는 3대 13. 억제 유전자는 3대 13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 4번부터 얘기하고 그리고 2번으로 가볼게요. 예, 중복 유전자 같은 경우 F2 표현형 분리비 9대 3대 4 아니죠. 예, 중복 유전자는 15대 1이죠. 중복 유전자는 15대 1. 중복 유전자 15대 1, 억제 유전자는 3대 13, 보존 유전자는 9대 7. 예, 그럼 2번은 왜 틀렸어요? 예, 우성이랑 불완전 우성, 불완전 우성, 공우성 얘네 다 대립 유전자에서 그리고 비대립 유전자는 상위성만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우성, 공우성, 불완전 우성 이런 거 다 대립 유전자에서 그리고 비대립 유전자 간에는 상위성이 나타나는 것. 그래서 11번의 정답 3번. 예, 요거는 이제 유전 파트에서 이런 유전자 상호작용과 관련해서 비교적 좀 쉽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12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온도가 작물 생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이것도 역시 환경 파트 사항이네요. 그죠? 환경 파트 내용이 되는데 이거 12번 문제 정답 2번이죠? 12번의 정답은 이제 2번이 됩니다. 12번 정답은 2번. 감자는 밤 기온이 25도 정도일 때 덩이줄기 발달이 잘 된다? 이게 틀렸죠. 감자는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 밤의 기온이 약 10에서 14도 정도로 밤의 기온이 10에서 14도 정도로 저하되는 변온 조건이 주어질 때 이때 덩이줄기 발달이 잘 되는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번의 정답이 2번이 됩니다. 그리고 감자 외에도 고구마도 역시 변온 조건이 주어져야 덩이 뿌리의 발달이 촉진이 되죠. 그래서 지금 이런 사항들 같은 경우는 우리 교재에서 이런 기온의 일교차가 작물 생기에 끼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우리가 발아라든지 동화물질 축적이라든지 생장 그리고 덩이 뿌리와 덩이줄기 발달 이런 거와 관련한 사항들 굉장히 여러 번 출제가 됐었고 되게 다양한 문제풀이에서도 다뤘었어요. 그리고 여기 3번 보기 역시 그 기온의 일교차가 작물 생육에 끼치는 영향 부분에서 3번 보기 역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전부 다 그 부분에서 보기들 1번부터 4번까지 다 출제가 되었어요. 일단 이거 3번에서 언급하는 맹류는 굉장히 좀 특징적인 사항을 가지고 있는 거죠. 원래 일반적으로 작물들은 거의 대부분 변온이 커서 밤에는 기온이 낮은 조건이 될 때 동화물질의 전류와 축적이 활발하고 개화도 촉진이 되고 화기도 커지는 게 주로 일반적인 경우예요. 그런데 맹류는 특이적으로 밤 기온이 높고 변온이 작을 때 개화가 촉진되는 이런 이제 특이적인 사항. 요거 굉장히 특징적인 걸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기로 나오진 않았지만 또 특징적인 거가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특징적인 것이 있냐면 밤의 기온이 어느 정도 높아서 변온이 작을 때 대체로 생장이 빠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지금 이거 생장이 빠르다 밤에
기온이 어느 정도 높아서 변온이 작을 때 대체로 생장이 빠르다.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몸체가 커지는 그 생장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단순히 탄수화물 축적과 탄수화물 이용 측면으로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무기 양분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변온이 작은 그런 조건일 때 무기 성분의 흡수뿐만 아니라 동화 양분을 소모해서 몸체 키우는 데에 더 왕성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장이 빠른 거 역시 밤에 어느 정도 기온이 높아서 변온이 작은 조건이 훨씬 더 빠르다. 특징적인 걸로 맹류와 같이 좀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벼 같은 경우도 알맞은 등속 기간이 평균 기온이 약 21에서 23도 정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교재에 그냥 그대로 써 있어요. 4번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우리 콩 같은 경우는 보통 밤의 기온이 한 20도 정도가 될 때 결협률이 최대가 된다. 이렇게 써 있죠. 결협이 꼬투리 맺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12번 정답 2번이고요. 1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물 6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거 역시 이제 유전 파트의 사항이고요.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죠? 자식성 작물은 자식에 의해서 집단 내에서 동요적 합체 비율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동요적 합체 비율은 증가하죠. 그죠? 계속 자식을 계속 되풀이하면 할수록 동요적 합체의 비율은 높아지는 특성을 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은 봐주세요. 계통 육종 양적 형질 아니네. 계통 육종이 질적 형질 그리고 집단 육종이 양적 형질 계량하는 데 유리하다. 이렇게 들어가야죠. 아무래도 계통 육종 같은 경우는 F2 세대부터 선발을 시작을 하기 때문에 유관 관찰이라거나 특성 검정이 용이한 질적 형질 계량에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집단 육종은 어때요? 집단 육종 같은 경우는 잡종 초기 세대에는 집단 재배를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용 유전자를 상실할 염려가 적고 선발은 우리가 이제 후기 세대에 가서 시작을 하죠. 그러면 선발을 시작을 하는 그 후기 세대에는 동형적 합체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폴리진이 관여하는 양적 형질의 계량에 집단 육종이 또 유리한 이런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3번 같은 경우 보시면요. 다식성 작물의 분류 중 순계 선발을 한다라고 나와 있네. 순계 선발을 하고 나서 집단 선발 또는 계통 집단 선발을 한다? 순계 선발이 타식성 작물로 들어가는 거 아니죠? 타식성 작물은 순계 선발 안 하잖아요. 그죠? 순계 선발. 이거는 자식성 작물은 순계 선발하지만 타식성 작물은 순계 선발 안 해요. 그래서 타식성 작물의 분류종은 순계 선발을 하지 않고 집단 선발이나 계통 집단 선발을 실시한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4번이 맞는 얘기이고요. 배수성 종은 염색체 수를 배가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식물체 크기가 커진다. 그래서 우리 이제 3배체 이상의 배수체 같은 경우는 2배체에 비해서 세포와 기관이 크고 그리고 병해충에 대한 저항성도 증가가 되고 함유 성분이 증가가 되는 형질 변화가 일어나요. 그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배체에 비해서 세포와 기관이 커지니까 식물체 크기가 커지는 걸로 연결이 되실 수가 있겠죠. 정답이 4번이 됩니다. 14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밀폐된 무가온 온실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정답 2번입니다. 이게 이번에 낯선 내용 출제된 거 이게 요거예요. 밀폐된 무가온 온실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정답 2번이고요. 이 사항 같은 경우는 굳이 이제 구분을 해본다면 재배 기술 파트의 시설 재배와 관련한 부분으로 이제 넣어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 부분으로 넣어볼 수 있는데 환경과 관련한 내용이 이해가 뒷받침이 되어 있다면 답은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2번이 왜 틀렸냐면 오전 9시에는 온실 내의 기온이 외부 기온보다 낮은 게 아니라 높다. 이렇게 바뀌어야지 됩니다. 오전 9시 이때 해 뜬 상태예요. 그죠? 해가 떠 있는 이런 상태에서 태양광이 시설 내로 무가온 온실 시설이잖아요. 그죠? 이 시설 내로 태양광이 입사가 되기 시작하면 이 시설의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시설의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온실 내의 기온이 외부 기온보다 더 높은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는 오전 중에는 입사한 열이 방열 양보다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온실 안에 공기가 굉장히 쉽게 데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답이 이제 2번이 되는 것이에요. 1번부터 한번 이제 뭐 1번, 3번, 뭐 4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4번 내용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보시면 야간의 유입 열량은 낮에 저장해둔 지중 전열량에 대부분 의존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야간에는 햇빛이 없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태양열원이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온실에서 방열만 이루어집니다. 일단 태양열이 있어야 온실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밤에는 온실에서 모두 방열만 이제 이루어지고 그러면 이런 조건은 온실 내 지표면이라거나 작물체에서 방열이 이루어지면서 실온이 낮아지는 현상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야간에 온실 내로 유입되는 열은 낮 동안에 저장을 했었던 지중열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가온 하우스에서 야간의 주요 열원은 지중열이라고요. 그래서 낮에 저장해둔 지중전 열량, 이거에 야간 유입 열량이 대부분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해가 떴다. 그래서 이제 햇빛을 받게 되면은 이제 시설 내로 태양광이 막 입사가 되고 그러면 온도가 올라간다 그랬죠. 그래서 오전 9시에 온도가 이렇게 외부 기온보다 높은 이런 특징을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햇빛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태양열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시설의 기온이 점점 올라가요. 점점 올라가는 이런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오후 한 2시 또는 3시 정도가 되면 시설 내의 기온이 최고점을 찍어요. 그리고 나서 온도가 내려가게 됩니다. 시설 내 온도가 최고점을 오후 2시나 3시 정도의 최고점 찍고 그리고 훅 내려가는 이런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 그거랑 관련해서 1번 그리고 3번 내용이 설명이 될 수가 있어요. 좀 전에 2시, 3시 정도의 시설 내 온도가 최고 기온을 찍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보통 오후 3시 정도 기준으로 시설 내의 온도가 몇 도 정도가 되냐면 한 60도 정도가 돼요. 오후 3시 이때 시설 내의 온도는 60도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때 노지 바깥 부분 실외, 그런데 노지는 최고 온도가 한 25도 정도가 돼요. 노지는 오후 3시 정도, 이때가 노지 또 온도 최고로 높아지는 조건인데 노지는 이때가 온도가 25도 정도가 된다. 그래서 온도 차이가 오후 3시경 이때 아주 최대가 된다고요. 그러면 최저 기온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설 내에서 야간의 최저 기온은 7도 정도예요. 그런데 노지 같은 경우는 야간의 최저 기온이 5도 정도예요. 그렇게 온도 차이가 조금밖에 안 나요. 그런데 이렇게 시설 내 온도가 아주 그냥 훅 올라가서 최고점을 찍을 때 그때 바깥이랑 안쪽이랑 이렇게 온도 차이가 이렇게 60도랑 25도 차이 이거 보면 막 35도씩의 차이 나는 거잖아. 굉장히 제일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렇게 온도가 최고점을 찍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시설의 기온이 빠른 속도로 내려가요. 이때부터는 입사가 되는 열이 방열량보다 적기 때문에 그래서 기온이 이제 그때 이후로는 이제 쭉쭉쭉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후 2, 3시경부터 이제 방열량이 많아서 기온이 급격하게 하강을 하게 된다. 온도 최고점 찍고 그리고 그 후에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정답은 2번. 2번이 됩니다. 이거는 일단
햇빛을 받으면 온도가 올라간다.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사실 2번 내용을 연결을 시켜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낯선 내용이라서 이것 때문에 당황하셨겠지만 그렇게 막 어렵게 생각하실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시험장에서는 낯선 내용을 하나 보면은 갑자기 그때부터 멘탈이 막 뭐라고 해야 돼? 멘탈이 흔들린다고 해야 될까? 당황을 해가지고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 그런데 낯선 내용이 있어도 괜찮아요. 내가 이거 낯선 내용은 내가 이번에 좀 헷갈린다거나 틀릴 수 있어도 이 외에 내가 눈에 익은 사항은 다 맞추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아마 시험에 임하셨으면 괜찮으셨을 텐데 사실 그렇게 되기가 좀 힘들죠. 15번으로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건성이 강한 작물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이거 환경 파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죠? 예, 옳은 거 정답 3번입니다. 15번 정답 3번. 이거부터 무조건 맞춰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예, 일단 내건성 강한 작물은요. 체적에 대한 표면적의 비율이 높은 게 아니라 낮아요. 그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왜소하다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체적분의 표면적의 비가 작으며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체적에 대한 표면적의 비율이 작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소하고 잎이 작은 특성 가집니다. 그리고 잎의 표피의 각피의 발달이 빈약한 게 아니라 각피 발달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야죠. 그리고 기공의 크기가 큰 게 아니라 기공의 크기가 작거나 적거나 이래야지. 그죠? 그리고 여기 4번 봐주세요. 세포 중의 원형질이나 저장염분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낮은 게 아니라 높아야죠. 그죠? 높아야지 그래야 수분 보유하는 능력이 강해지는 조건이죠. 정답은 3번. 예. 잎 조직 치밀하고 연맥과 울타리 조직이 잘 발달되어 있는 거 이게 정답이 됩니다. 그러면 이 외에도 다른 것도 한번 얘기해 본다면 뿌리가 깊고 지상부보다 근군 발달이 좋은 특성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땅에서 수분을 쫙쫙 잘 흡수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수 능력이 크고 다육화의 경향이 있으면서 기동세포가 발달이 잘 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예, 그리고 또 이런 거 지금 4번 같은 경우는 이건 세포적 특성에 해당하는 사항인데요. 세포적 특성과 관련해서는 세포가 작아서 수분이 감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원형질의 변형이 적어야 되겠고 원형질의 점성이 높으면서 세포액의 삼투압이 높아야 되겠죠. 그러한 것들도 굉장히 여러 번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15번 정답 3번이고 환경 파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16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배적 방제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이거 역시 재배 기술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병충해 방제와 관련해서 우리 경종적 방제법이라고 하는 거 있죠? 경종적 방제법이 재배적 방제법이죠? 그걸 생각을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예, 일단 첫 번째, 윤작을 하면 좋다. 우리 경종적 방법, 재배적 방법으로 윤작을 하면 기지의 원인이 되는 토양 전염성 병해충이 줄어든다. 교재에 딱 써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이거는 생육 시기 조절과 관련해서 교재에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2번 보기는 생육 시기 조절과 관련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감자를 늦게 파종해서 늦게 수확을 하는 게 아니라 일찍 파종해서 일찍 수확하면 역병이라거나 대박벌레 같은 그런 해충의 피해가 적어집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질소 비료가용하고 칼리, 규소가 이제 결핍이 되면 병충해 발생이 많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 이거는 시비법의 개선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이 내용 그대로 똑같이 교재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4번 보시면은요, 콩토마토 같은 작물에 발생하는 바이러스병은 무병 종자를 선택을 해서 줄이자라는 사항이 있어요. 이거는 종자 선택과 관련해서 이 똑같은 문장 그대로 써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 이 외에도 다른 것들도 몇 가지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재배 양식을 변경을 하는 것도 재배적 방제법, 경종적 방제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벼 같은 경우 보온 육묘를 하면
묘부패병이 방제가 되고 직파재배를 하면 줄무늬 입마름병의 발생이 줄어드는 현상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혼식을 하는 것도 좋죠. 그래서 팥의 심식중은 논두렁의 콩과 혼식하면 피해가 적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사항도 교재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 그리고 정결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고, 수확물 건조를 잘 해야 되겠고, 중간 기준 식물을 제거하는 것까지도 교재에서 다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17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작물 재배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예, 이거 17번의 정답이 지금 4번이 됩니다. 17번의 정답이 이제 4번이 됩니다. 시설재배 면적은 과수류와 화해류를 합치면 채소류보다 많다. 지금 이렇게 써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 시설재배 면적을 따져본다면 사실 뭐 우리 대학 교재들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좀 옛날 기준의 내용이기는 해요. 옛날 기준 내용이지만 요즘에도 사실 뭐 그 수치상으로는 뭐 아주 크게 변화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향원사 재배학칙 기준으로는 2011년 기준 내용이 나와 있긴 한데, 그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채소가 한 88%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예, 채소가 시설재배 면적이 8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요. 물론 지금은 다른 것들이 좀 더 많아지고 채소의 뭐 면적은 전에 비해서 조금 줄어들었어요, 비율상으로. 그래도 아직까지도 채소가 이 두 개를 합해도 채소류가 아직까지도 굉장히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됩니다. 예, 과수류, 화해류 다 합쳐도 채소류보다 훨씬 적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옛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요거 1번과 4번 요거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지역적인 내용이 출제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요, 우리 재배 개설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이거 네 번째 내용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재배 기술. 이 1번은 재배 개설 첫 번째 파트, 이거는 네 번째, 다섯 번째 파트 이런 부분들이는 재배 기술과 관련한 부분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솔직히 이런 부분들은요 우리가 별로 중요하게 안 봐요. 중요하게 안 보는 그런 부분들에서 일부러 좀 이런 보기를 냈다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런데 2번, 3번 보기는 워낙 많이 봤어, 그죠? 그래서 얘네 두 개 가지고서 고민하신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일단 자구재배에서 연자계가 적은 작물은 벼, 옥수수, 고구마 외에도 맹류라거나 뭐 당근, 무, 순무 이러한 애들, 다른 애들까지도 다 여러 번 보셨을 것이고, 그리고 자구재배에서 이렇게 연자계가 적은 작물 이런 건 단순 암기였어요. 그리고 여기 윤작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토양보호, 기지해피, 잡초경감, 수량증대 외에도 병충해 경감과 토지 이용도 증대, 그리고 지력 유지 증강 효과 등도 얻을 수 있는 것도 되게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거 1번과 4번은 이제 지역적인 부분이고 우리가 평소에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가는 부분인데, 이제는 전부 다 교재 내용을요 좀 더 확실하고 꼼꼼하게 봐야 될 그런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1번 보기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파트에서 어떻게 언급이 되고 있냐면,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서 식량작물 총생산량이 전에 비해서 뭐 좀 감소가 되었고, 또 채소류 같은 애들이 1990년대까지는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 2000년대에 들어서는 증가세는 좀 둔화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채소, 과수, 화훼가 원예작물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사항이 1번 내용이 되는 거예요. 17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예, 교재 내용을 이제는 전보다 더 꼼꼼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18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화 촉진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거 역시 재배 기술과 관련이 된 부분이고요. 정답 1번이죠. 벽과 목초 종자의 질산 염류를 처리한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초 종자의 휴면 타파 방법으로 질산염 처리, 그리고 지베렐린 처리, 이러한 사항들이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정답 1번이죠. 그런데 여기 2번 한번 봐주세요. MH라고 하는 거는 발화 억제제인데, 그죠?
그래서 MH는 발화 억제제이기 때문에 감자에 MH 처리를 하면 발화가 억제가 되고 휴면 연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파파와 레드클로버 얘네는 습열 처리가 아니라요. 건열 처리를 하는 거죠. 건열 처리를 한다. 그죠? 그래서 알파파, 레드클로버 얘네들은 건열 처리하고 습열 처리를 하는 것은 라디노클로버 같은 애가 습열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당근, 양파 등의 감마선을 조사를 하면 발화가 억제가 돼요. 예, 발화가 억제가 됩니다. 그래서 2번, 4번은 다 발화 억제되는 것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19번으로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물 재배에서 기상재해의 대처 방안에 대한 설명, 옳은 거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이거 환경 파트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습해는 물이 되게 많아서 문제니까 물이 잘 빠지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습해 때문에 문제다. 그러면 물은 피하고 산소를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휴립 재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환경 파트에서 습해 대책으로 배수 그리고 정지 요 두 가지 사항이 아마 첫 번째, 두 번째 순서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지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밭에서는 휴립, 휴파를 하고 습답에서도 휴립 재배를 하자. 휴립이라고 하는 거는 이랑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휴립 재배는 이렇게 이랑을 높이고 높은 이랑에서 작물이 이제 재배되도록 하는 거. 그게 휴립 재배예요. 그럼 물은 피하고 산소를 공급받는 거죠.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예, 그럼 여기 2번을 한번 봐주세요. 수해는 내비성 작물 재배하고 관수기간을 얘기한다? 수해라고 하는 것은 물에 잠겨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관수기간을 길게 하면 이건 뭐 완전 죽으라는 얘기죠. 예, 물이 잘 빠지게 해줘야 돼요. 물에 잠겨서 문제가 되는 거니까 배수가 되게 해줘야 되겠고 관수기간이 짧아지게 해야 된다고요. 관수기간 짧게 해야 한다. 그리고 내비성 작물을 재배한다? 이거는 수해로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이거 수해 상습지라거나 이런 곳에서는 산소 요구도가 좀 낮은 작물들 그런 애들 또는 뭐 품종 역시 산소 요구도가 낮은 품종들 그런 애들 길러야지 내비성 작물은 수해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수해 대책으로 질소를 많이 주는 거는 피해야 돼요. 그죠? 질소 다용은 피해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하나 또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3번을 봐주세요. 3번 보시면 풍해는 내한성 작물 재배예요. 풍해는 바람 때문에 피해 입는 게 풍해인데 이거는 내풍성 작물을 길러야지. 그죠? 내풍성, 내한성이 아니라 내풍성, 바람이 잘 견디는 거. 그런 걸 길러야 되겠고요. 그리고 질소비료를 시비하는 게 아니고 질소비료는 과용하지 말고 작물체가 튼튼하고 꼿꼿하게 서 있는 데에 도움이 되는 비료를 줘야죠. 칼리질 비료 같은 거는 많이 주면 좋아요. 그죠? 그래서 칼리질 비료는 얘는 증시한다. 그런데 질소 비료는 너무 많이 주지 말아라.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내풍성 작물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가뭄, 물 부족해서 생기는 피해. 이거는 내건성이 있는 작물을 길러줘야지. 물이 부족해서 생기는 피해니까 건조한 조건에서 견디는 내건성을 길러야지. 내풍성 작물이 아니라 내건성 작물을 재배를 하고 물이 부족해서 문제인데 물이 더 잘 빠지게 해요? 그러면 더 살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이건 물을 먹을 수 있게 해줘야지. 배수를 양호하게 하는 게 아니라 물을 줘야지. 관계를 해야죠. 그죠? 관계를 해야 한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1번은 물이 너무 많고 산소가 부족해서 문제니까 물을 빼주고 물은 피하고 산소를 잘 받을 수 있게 휴립 재배 실시하는 거 이게 정답이고 그리고 수해는 뭐 내비성 작물 재배하는 거랑은 상관 자체도 없고 그리고 질소지비로 많이 주지도 않아야 되고 수해가 이제 문제되는 것은 그리고 관수기간이 짧아지게 해야 된다. 물 잘 빠지게 해줘야 되는 거다. 그죠? 그리고 여기 3번 풍해는 바람에 피하니까 내풍성 작물을 재배하고 칼리지비료는 증시, 질소비료는 과용하지 말고 4번은 이거는 내건성 작물 그리고 관계를 해줘서 물을 공급하자. 19번 정답 1번입니다. 20번으로 이제 한번 가볼게요. 20번 문제 이게 또
아까 온실 문제와 관련해 온실 문제도 아까 좀 낯선 내용이었고 요거 20번 문제 요것도 조금 낯선 내용인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온실 관련한 문제랑 요것 때문에 좀 어렵다고 느끼신 분들이 있으셨을 텐데 정답은 이제 2번이 됩니다. 태양열 소독이라고 하는 거. 예, 태양열 소독이라고 하는 건요. 이거는 뭐냐면 햇빛이 강한 여름철에 투명한 폴리에틸렌 비닐을 습한 토양 위에 덮어서 토양의 온도를 높여줌으로써 토양 중에 있는 병해충을 살균해 주는 것들, 그런 게 이제 태양열 소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맑은 날이 뭐 좀 몇 주 또는 뭐 며칠 동안 지속되면 태양열에 의해서 토양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태양열에 의해서 증가한 토양 온도, 그게 균류와 선충, 그리고 또 잡초종자, 이런 애들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충, 토양해충, 잡초종자 방지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태양열 소독하는 방법은 어떤 방식을 이용을 하냐면 일단 토양을 한 20cm 정도 깊이로 먼저 경운을 합니다. 먼저 경운을 하고요. 그리고 작은 이랑을 만들어줍니다. 작은 이랑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토양이 포화 상태가 되도록 관수를 합니다. 토양이 포화 상태가 되도록 관수를 하고 투명 폴리에틸렌 비닐을 이용을 해서 피복을 합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제 2주 이상 태양열 소독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피복한 폴리에틸렌 비닐을 딱 제거를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비닐하우스의 경우에는 하우스를 밀폐시켜서 효과를 더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밀폐된 비닐하우스는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비닐하우스는 밀폐된 비닐하우스는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태양열 소독 효과가 더 높아요. 그리고 보세요. 경운했죠, 이랑했죠, 관수죠, 피복했죠. 뭐 이런 거 한다고 막 뭐 여러 가지 뭐 시설 막 뭐 그런 거 막 깔고 막 이런 거 안 했잖아요. 그래서 별도 장비 시설 이런 거 불필요해요. 비용 적게 들잖아요. 뭐 기껏 해가지고 뭐 그냥 피복한다고 비닐을 사는 거 정도, 그죠? 그런데 이 태양열 소독은요, 세균보다는 곰팡이, 얘네에 대한 방제가 훨씬 더 잘 됩니다. 곰팡이, 진균, 얘네 방제가 더 잘 돼요. 세균보다는요. 물론 세균도 방제가 되는 애가 있기는 한데 많지는 않고 토양 표면 근처에 존재하는 일부 세균들이 좀 소독이 되는 효과가 있기는 한데 그런 효과는 이런 진균에 대한 효과하고 비교를 해보면 별로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니은번이 이제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태양열 소독을 통해서 우리가 방제를 굉장히 좀 잘 할 수 있는 병해충의 종류로는요, 피망역병이라거나 아니면 오이덩굴조김병, 그리고 또 오이선충, 이러한 것들이 또 태양열 소독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요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요거는 기본적인 지식이 환경 파트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연결되기가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 문제는 뭐 어떻게 보면 100점 방지용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20번 정답은 이제 2번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재배학 해설을 좀 진행을 해 드렸는데요. 뭐 사실 뭐 이제 시험이 이제 끝났으니까 시험 자체가 이제 9급만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이 끝났으니까 좀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으시겠고 또 시험이 잘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도 이제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내가 진짜 지금까지 정말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다면 지금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라고 얘기하는 거는 점수를 얘기한 거예요. 내가 생각한 점수보다 조금 안 좋은 점수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한번 기다려 보세요. 사실 지방직 같은 경우는 어떤 지역은 합격선이 되게 높은 지역도 있고 어떤 지역은 합격선이 되게 생각보다 낮아서 깜짝 놀라는 지역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얻은 점수가 내가 목표로 했었던 점수보다 조금 낮게 나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고 내가 생각한 점수보다 더 높게 나왔다고 해서 막 너무 기뻐가지고 막 좋아할 필요도 없어요. 결과는 합격 발표는 나와봐야지 아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본인 스스로 정말 너무 열심히 준비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만약에 올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음번이라고 해도 분명히 좋은 결과 얻으실 거예요. 제가 보니까 사람마다 다 때가 있어요.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올해인 사람이 있고 또 작년이 때였던 사람도 있고 내년이 때인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열심히 했다면 그렇지만 열심히 안 했다면 뭐 마찬가지겠지만요. 예. 그래서 일단은 합격 발표가 날 때까지는 마음 편히 좀 결과를 좀 기다려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필기 합격 발표가 나면 또 면접 준비를 열심히 잘 하셔가지고 끝까지 뭐 해이해지지 않고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세요. 그동안 공부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농업직 선생님들 모두 다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